주가가 3천을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코스피 지수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5천까지 간다 뭐 이런 약간 좀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런 공약을 냈지 않습니까?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 근데 그런 인터뷰를 오늘인가요? 김병욱 의원이 이제 뭐 김태현 정치쇼 나와가지고 부동산을 세금으로 잡진 않고 주식시장을 매력적으로 부흥시켜서 투자처를 주식시장으로 이제 이끌어내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냉소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이 다시 부동산을 사는데 과연 부동산과 주식이 이렇게 뭐랄까 대척점에 있는 관계라고 또 볼 수 있느냐. 코인으로 돈 벌어도 다시 부동산을 사는데 라고 하는 반론이 사실은 시중에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주가는 어쨌든 뭐 여러모로 뭐 오르고 있지만 부동산이 너무 올라가지고 지금 정말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지지난 시간에도 저희 계속 이 부동산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정책 수단이 뭐가 나오는 느낌? 뉘앙스? 뭐 이런 거는 잘 보이지 않아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페북에 누구였더라? 제가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는데 어쨌든 그런 글 쓰셨더라고요. 저랑 이름이 같은 분이었나? 하여튼 그러니까 부동산을 잡은 정권은 없고 부동산을 잡지 못한 경우 정권을 다시 잡은 정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것이 누구의 탓이든 간에 그냥 부동산 문제는 물론 뭐 지금 집권 초입니다만 정권 초입니다만 그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 같아요 여전히. 근데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있고 최상욱 씨 말로 아평굴님이 최상욱 씨는 그 증권가 애널리스트 출신의 지금 부동산 뭐라고 해야 돼? 부동산 전문가로 이제 활동하시는 분인데 최상욱 씨 말로는 국내 부동산과 미국 주식 시장이 상관관계가 있다. 미장에서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산다. 요런 뭐 하여튼 그런 자꾸 있는데 크레용 신차님께서는 전략적 무관심도 대책 중 하나일 수 있지 않냐, 네, 라고 얘기하시고 폴룬스님은 대출 규제로 잡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네, 뭐 충분히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작년이랑 재작년에 부동산이 조금 오르다가 다시 이렇게 잡히고 조금 오르다 잡힌 게 다 그 대출이 언제 튀었냐 안냐에 따라서 되게 등락이 좀 있었던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대출 규제 자체가 정책 수단으로 유효하지 않나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대출을 규제한다고 하면 지난번에 김민하 평론가 얘기했듯이 모레까지 대출 규제야? 오늘 대출을 받아야지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15억까지 이상은 대출을 안 해줍니다 하면 그 밑에 12억짜리가 무조건 15억이 되고 이렇게 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책 수단을 썼을 때 그것이 의도했던 효과와 달리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뭐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렇긴 한데 또 한편에서는 현재 부분이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정책의 후과일 텐데 그러면 그것조차 되돌리지 않는다는 것이냐 그렇다면 라고 얘기하는 게 있죠. 그러면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새 정부 차원에서 세제를 통한 거는 안 하겠다고 했지만 뭐 대출 금리나 이런 거를 통해서 나 토호제 뭐 구역을 갖다가 뭐 추가한다든가 이런 걸 안 하겠다는 말을 한 적은 없지 않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등락이 올릴 때 어느 시점에서 누가 손해 보고 누가 이제 이익을 보냐 이런 문제가 나왔겠죠. 네. 글들은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뭐 어디든 여기저기 언론에서도
사설이든 뭐 칼럼이든 뭐 부동산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를 계속 올리는 건 맞지 않습니까? 뭘 올려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담론화가 계속 되고 있다 보니 지금 난리죠. 네, 정부 차원에서 입장을 내야 될 것 같다는 뭐 강박이 있지 않을까요? 그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세금 얘기는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공급으로 우리는 하겠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네, 공급이라는 게 그럼 뭐냐 구체적으로 네. 공급이라고 할 때 뭐 신도시를 지정할 거냐. 근데 그게 당장 뭐 공급이라는 게 당장 뭐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물론 신도시가 됐든 뭐가 됐든 대규모의 어떤 그 공급을 이 공급 계획을 내놓는데 성공을 한다면 그런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당장의 어떤 실수요자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패닉 바잉에 들어가 있는 실수요자들이 청약 대기로 바뀌면서 그게 뭐 좀 잠잠해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시각인데 실제 그런 수요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소위 말하는 지금 갈아타기 아니냐 이런 것도 있는 거고 네. 근데 뭐 신도시로 그것을 이제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이제 그런 공급이 되는 거냐 이것도 파악해 봐야 되고 혹시라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풀 경우에는 이게 어디냐에 따라서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이런 가격이 게 항상 오르죠. 그렇죠.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런 네. 단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공급으로 한다라는 게 사실 그게 뭐냐에 따라서 이게 그냥 또 이 일반적인 수요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그냥 가격이 잡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들은 공급 만능론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라는 얘기를 맨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얼마 전에도 뭐 입장 낸 것 같은데 그래서 공급으로 사실 그 공급 사이드 얘기로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신통방통한 얘기를 할 수 없는 거고 더군다나 장관도 없는 상태에서 네. 그러면 남는 게 네. 세금 안 하고 네. 그다음에 공급 얘기로 당장 효과 있는 뭐 하기 어렵고 남는 거 대출 규제밖에 없거든요. 네. 사실 네. 그래서 사실 대출 규제와 관련된 아이디어는 지금 계속 얘기는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나오는데 근데 대출 규제라는 것도 말이 대출 규제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특정한 이제 뭐 투기 과열지구나 이런 걸 지정을 하는 거냐 그러면 네. 뭐 그것도 뭐 이 부작용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 엊그제 보니까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간접적인 방식인 건데 은행이 대출을 할 때 은행이 대출을 쉽게 못 해주는 방법 중에 지금 직접적으로 하는 게 이제 LTV나 DSR을 강화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투기과열지구나 이런 거를 어떤 특정한 지역을 지정해가지고 거기에 제한을 두는 방식인데 근데 그게 아니고 은행이 거기에 해당하는 일종의 준비금을 갖추게 해가지고 그 비중을 올려가지고 은행이 판단해서 이제 대출을 알아서 정책적으로 줄이게 하는 방향을 유도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대출을 직접적으로는 아니어도 간접적으로라도 이제 조이는 방향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뭐가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타이밍으로 보면 일단 7월까지는 좀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7월에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좀 과열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라는 게 첫째로 전 정권 효과. 그게 전 정권 효과가 이제 윤석열의 정책 금융의 효과도 있지만 오세훈의 그 토호제 이제 그 저기 했다가 뺐다가 잠깐 그쵸 네. 뺐다가 철회한 거. 네. 요걸로 인해서 이제 방아쇠가 당겨진 거에다가 두 번째로 이제 지금 얘기한 이제 이재명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이 신호를 이렇게 줬기 때문에 네. 요것에 대한 기대감과 나라가 정상화된 거에 대한 이런 흐름 이런 게 같이 이제 이 엮여지면서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밀려 올려진 게 있다고들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있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스트레스 DSR 요 막차 대기 수요인데 막차 수요. 네. 일단 요 막차 수요가 단기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까지를 보고 가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너무 늦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가 있는 거여서 아무튼 이 장관이 뭐 좀 나오기 전까지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 차원에서만 얘기가 좀 이래저래 나오고 아마 좀 되지 않을까. 사실 근데 창구지도만 해가지고 해도 좀 사실 약간 할 수는 있을 텐데. 그래서 엊그제 저기 금융위에서 금감원에서 네.
은행 쫙 부른 거 아닙니까? 은행들을 쭉 부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뭐 화끈하게 뭐 이렇게 효과를 보는 방식은 아니어서 예, 지금 뭐라고 합니까? 뭘 사실은 갖고 와도 효과를 크게 볼 수는 없고 좀 일목요연하게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는 이런 거구나라는 게 쫙 나와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더 오르게 되면 진짜로 특히 서울은 지방선거 결과 진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알 수 없게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이제 공급은 그러면 수도권에 공급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또 지역에서 더 유입이 되는 방식이 돼서 지역의 소멸만 더 가속화되거나 뭐 지역 부동산 값이 더 떨어지게 되는데 지역은 사실 대부분은 이제 더 떨어질 데가 없는 게 아닙니까? 사실 그것도 꼭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자산이 거기서 제일 큰데 이제 환금성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이제 그걸 어떻게 매각하냐 뭐 이제부터 해가지고 그걸 노후자금으로 또 쓰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좋지 않죠. 그래서 정부 지금 정책이 확정된 건가요?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 50%에 구매한 다음에 뭐 임대주택으로 놓겠다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정책도 검토됐다고 본 것 같은데요. 미분양 관련해서는 네. 하여튼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떤 맥락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이번에 추경 편성하면서 추경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그 건설 경기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경기가 지금 안 좋은 게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이 역성장이 나온 게 건설 경기가 상당히 이제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그쵸. 건설 경기가 안 좋은 게. 근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건설사들의 문제 중에 하나 미분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이 미분양에 대해서 하는 미분양에 대한 대책으로 들어가는 지금 예산이 있어요 추경에. 그래서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내용까지 포함되는 건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예산은 있는데 그와 별개로 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맥락으로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기사를 너무 이렇게 훅훅 봐가지고 꼼꼼하게 좀 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뭐 상당히 하여튼 우려가 됩니다. 뭐 근데 정권을 우려하는 건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라고요? 정권을 우려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부동산이 너무 과열되는 것 자체가 우려된다라는 거에 일단 1번 포커스를 맞춰야겠죠. 근데 이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은 지금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뭐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그러면은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보유세 뭐 그다음에 뭐 흔히 말하는 거래세라고 표현하지만 양도소득세죠. 양도소득세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다음에 대출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다음에 뭐 투기과열지구 뭐 확대해야 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사실 맨날 그런 거 얘기해봐야 한계가 있고 근본적으로 이거를 이제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으면은 근본적으로 뜯어고친다.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소유의 문제를 이거를 사고하지 않으면은 소유를 해결이 없애라. 되냐? 소유를 없애라. 그러니까 소유를 없앤다기보다도 임대 시장의 문제까지 이걸 들어가지 않으면 해결이 되냐?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은 항상 얘기하는 게 균형 발전의 문제까지 갖고 들어가지 않으면 해결이 되냐? 그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모르지 않습니다, 다. 근데 거기에 손대기가 어렵고 거기에 손대려고 뭔가를 시작하면은 그게 도리어 이제 지금 다른 부동산 시장에 다른 요인에 지금 영향을 미치니까 이제 문제인 것이지. 그 어렵죠, 그 사실. 임대 시장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생각과 흔히 얘기하는 게 공공임대를 왕창 지어가지고 그 공공임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데 기여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주거의 공공성도 확보하고 그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단 공공임대로 그러면 우리가 사는데 임대 수요를 그럼 다 감당할 수 있는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임대 부분에서 그러면 어떻게 지금 상황에 대한 어떠한 그 획기적인 어떤 사고의 전환을 이뤄낼 수 있을 거냐 이런 게 필요하고 왜냐하면 민간 임대라는 게 결국 다주택자 문제하고 연결돼 있는 거고 그 다주택자의 문제라는 게 또
뭐 어쨌든 이 민간 임대라는 거에 대한 문제가 또 주거 불안정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주거 불안정의 문제와 다주택자의 문제라는 게 또 투기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이게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종류의 정책적 전환들이 필요한 건데 아주 근본적인 차원의 전환들이 필요한 건데 그게 쉽지 않고 어렵죠. 네. 그러니까 왜 집을 사고 싶은 거냐 우리는 집을 가져야 되는 거냐 그런 거부터가 사실 이제 고민의 대상이 돼야 되지 않나. 네. 결국 이제 그 임대인이 계속 쫓겨나는 구조로 제도가 짜 있으니까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네, 있는 거, 그런 부분이 저는 있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자가예요, 그럼? 죄송합니다. 네, 뭐 아니에요, 네. 난 이게 뭐 네. 분양을 받았죠. 아 그래요? 네. 들어가진 못하고 있죠.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용산구 트럼프예요? 용산구 트럼프 아파트는 90년대 지어졌을걸요? 2000년대 초반이나? 아니 김준우 변호사가 말해요. 용산구 사는 도널드 트럼프냐 이거예요. 부동산 재벌이냐 이거예요. 부동산 재벌은 아니죠. 거기는 지금 무슨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네요. 네. 에드와르님이 권영국의 무한갱신제 도입하자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게 뭐 독일이나 뭐 하여튼 프랑스 이런 데 있는 거잖아요. 그 계속 한번 들어가서 뭐 임차인으로서 이제 뭐죠? 그 특별한 뭐 돈을 체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차임을 제때 내면 그냥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권리 같은 게 이제 보장이 돼 있다거나 아니면 거기는 원래는 이제 40년 동안 집을 사가지고 빚 30년인가? 그러니까 뭐 5%만 내면 이제 한 채 살 수 있고 그냥 그렇게 뭐 그렇게 하는 생에 한 번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들을 이제 갖춰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비교적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집값이 그렇게 비싼 나라가 아니었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뭐 하나의 경쟁력인 것인데 또 이제 다른 맥락은 또 있죠. 뭐 이제 파리도 그렇고 런던도 그렇고 이런 데는 뭐 러시아나 아랍에서 와가지고 또 중국에서 와가지고 막 사가니까 이게 또 이제 미친 듯이 오르는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캐나다도 지난 5, 6년간 뭐 최근 2년간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뭐 토론토나 밴쿠버 집값을 누가 올렸냐? 뭐 중국 사람들이 이제 다 올렸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 지인이 이제 몬트리올 사는 친구가 있는데 거기는 좀 추워서 그런지 불어 쓰고 그래서 그런지 중국인이 좀 덜 오나 봐요. 그래서 덜 오른다. 중국인이 다 이제 동남아의 개발 부동산도 처음에 다 중국 자본이 가서 투자하고 중국인들 상대로 분양하려다가 중국이 이제 외국으로 가는 돈 막으니까 그거 다 엎어지고 막 빈 유령 건물들 막 생기고 이런 것도 다 사실 연관이 있잖아요. 요즘 오세훈 시장도 외국인 부동산 구매 관련해 가지고 뭐 몇 가지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좀 나오더라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에 살고 있어도 외국인인 경우에 대출 규제도 이제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냥 뭐 풀 대출 받아가지고 그냥 살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 또 이제 외국인 부동산 소유와 관련된 뭐 제한이나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또 정책이 나올 수도 있겠죠 말하자면. 그 하여튼 여러 가지가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라별로 조건별로 이제 상황이 되게 다르니까. 각 나라마다 그게 또 난리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뭐 어디는 뭐 하여튼 뭐 그런 외국인 부동산 소유에 대한 말씀하신 대로 제한이나 이런 거를 진지하게 얘기하자는 데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식의 이제 어떤 현상이 사회적으로는 또 외국인 혐오나 이런 걸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다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어떤 사람한테는 부동산이 그 내가 그냥 집에서 살기만 하면 되는 난 살기만 하면 되는데 임대를 살고 있는데 그 이 주거의 불안정성 때문에 내가 임대를 살기가 힘들어서 나는 집을 사는 것밖엔 답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계속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계획을 진짜 잘 세워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1단계 돈을 이렇게 꾸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주 좀 무리를 해가지고 일단 여기 살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돈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샀다가 팔고 뭐 차익을 남겨서 그 다음에 이렇게 불려가는 거 있잖아요. 요 계획을 장기간으로 수립을 해서 그거대로 해서 재산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또 그 사람만의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엮여 있는 그러한 현실이 다 부동산이라는 한 점으로 모이는 구조여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뭐 몇 가지의 정책으로 이것을 재단하고 몇 가지의 정책으로 이제 해결하기가 어렵다 너무. 네. 근데 이제 가계부채 상당수가 뭐 전세 대출이든 뭐 주택담보대출이든 이제 부동산과 관련이 있고 여기에 이자를 갚기 위해서 이제 많은 돈을 쓰고 그러면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 경제 활성화나 경기는 이제 뭐 좀 낮아지고 예. 그게 다 또 사실은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도 부동산으로 계속 몰리다가 또 한번 뻥 터지면 무슨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유령 아파트나 무슨 뭐 이런 뭐 만들다만 테마파크 이런 거 생기는 거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돈의 흐름을 어디로 보내야 이제 좀 더 뭐랄까 건강한 경제 뭐 이런 게 좀 구축이 되지 않나?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 뭐 자본주의가 뭐 이렇게 근본적으로 이제 더 따져고 들어가면 또 이제 또 전혀 다른 처방전이 이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뭐 시장 경제가 어느 정도 메인스트림을 장악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늘 부동산에 대한 게 너무 이렇게 과잉되거나 수익률이 높아지거나 이런 것은 사실 바람직한 게 절대 아니지 않냐. 언제든. 예. 그냥 그 러프하게 얘기하면은 전 세계가 다 사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두 가지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유동성의 문제. 그러니까 성장과 유동성의 문제. 네. 그렇죠? 고성장하고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 네. 자산 시장으로 가죠. 그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네. 그러면서 부동산이 폭등하고 이런 거는 어디나 겪는 문제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화. 그러니까 도시에 집중되면서 거기에 모든 게 집중이 되면서 거기 중심으로 부동산이 비싼 건 모든 나라 공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개, 그러니까 이 거시적으로는 요 두 개의 축이 항상 문제인 건데. 근데 이 두 개의 축을 우리가 지금 그 구조를 바꿀 수 있느냐. 그래서 아까 균형 발전 얘기나 이런 걸 한 거잖아요. 당장 서울을 폭파시킬 수가 있느냐 우리가. 네. 그럴 수가 없고 경제 구조를 우리가 막 지금 더 이상 이제는 더 성장할 게 없는 정도의 다른 나라의 이런 그런 고도화된 어떤 고도화된 단계에 이를 수 있는 그 압축적인 뭐 성장을 지금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냐. 그렇지도 않은 거고 당분간 이렇게 갈 건데 그러니까 요 근본 구조를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에 지금 사람들이 부동산에다가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각자의 사정들이 왜 부동산이라는 한 점으로 모일 수밖에 없느냐 이거에 대한 사고를 전환하고 이런 이제 다른 생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은 그런 구조 속에 있다. 가령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왜 실패했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언론이나 뭐 이런 정치인들이 세금으로 해결하려다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세금으로 뭘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죠. 네? 뭘 그렇게 세금으로 때려잡았어요? 보유세 요만큼 올린 거? 그게 사실 그렇게 뭐 네. 우리가 옛날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대단하게 뭐 한 건 없어요. 네. 문재인 정권에서. 네, 그렇죠. 그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이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면은 그 세금 감면을 많이 해주겠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임대사업자를 막 등록을 하면서 네. 그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금 감면 등의 특혜를 주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악용을 해서 이른바 갭 투자니 뭐니 해가지고 이것 사실은 임대 문제죠. 그러니까 네, 그쵸. 갭 투자니 뭐니 해가지고 쫙 이제 부동산에 대한 과잉 투자를 여기서 이제 형성시킨 것이고 그게 부동산 가격을 밀어올리는 하나의 이제 어떤 이 트리거가 되면서 거기서 패닉 바잉이나 이런 게 일어나는 어떤 조건이 되고 사람들이 다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고 야 그럼 다 가격이 오르고 집 가진 사람들 다 부자 되고 나는 그럼 내 집 마련은 언제 하고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연끌 대출 받았고 다 사고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게 그쵸. 세금으로 잡으려다가 자빠진 게 아니고 임대사업자거든요. 그러면 이 임대사업자는 왜 등록시키려고 그랬냐 이거예요. 양성화해서 문재인 정권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만 하려고 했던 거 아니고 역대 정권이 다 하려고 했던 건데 그 생각의 기저에는 이 임대시장에 대한 접근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임대시장이라는 게 지금 개개인 간의 어떤 거래 구조 속에서만 이게 작동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임대사업자라는 구조를 키워서 임대사업자에 의한 임대가 가능하도록 만들고 그 임대사업자들한테 그 세금도 물리고 이건 뭐 당장 되는 건 아니고 임대소득세나 이런 거를 물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양성화를 일단 그쵸? 하고 임대 시장을 선진화시키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요 구조를 통해서 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를 어떤 방식으로든 시킬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을 추가하자 이런 구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건데 이걸 잘못 건드려갖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목표와 의도는 사실 뭐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큰 그랬죠. 그림에서는 저도 좋다고 봤어요 그 당시에. 큰 그림을 시작하자마자 큰 그림의 요만큼을 시작하자마자 망한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그래요. 어쨌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뭐가 됐든. 근데 끝까지 전략적 인내, 무대응, 침묵으로 가지는 않지 않을까요? 근데 뭐 그런 정부로서는 그런 이제 어려움은 있겠죠. 뭘 하면 그냥 이게 뭘 하면 다른 방식으로 그렇죠. 움직이니까. 예를 들면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1, 2, 3, 4의 옵션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뭘 선택해도 오르기 때문에 뭐 해도 오를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뭘 선택해도 오르는 구조 속에서는 가만히 있는 게 답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게 근데 영원히 이어질 수는 없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근데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안 그러면 이제 한번 뻥 터지면 그게 사실은 타격이 엄청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극단적으로 한 몇 년 전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냥 계속 동결만 돼 있어도 사실 이제 잡는 건데 말하자면. 그래서 왜냐면 그동안 너무 올랐으니까 사실 부동산 오를 수 있죠.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부동산 가치가 당연히 오를 수 있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오를 수 있고 뭐 오르는 그 자체가 엄청나게 뭐 근데 그 수익률이 뭐 근로소득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높아져 버리니까 근로의욕을 다 코인 때도 그렇지만 꺾어버리고 별로 이제 좋은 현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참 깝깝하네요. 네. 어제도 여기 후배 변호사 한 명이랑 새벽에 일하다가 잠깐 이제 자기 이제 어떻게 하지 고민이다. 이제 40 좀 넘은 친구가 이제 뭐 분양을 받으려고 했는데 분양가가 너무 올랐다. 그래서 서울을 떠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고민을 한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이제 실제 이제 그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권자 구성이 서울이 좀 고령화됐다라는 분석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이다라고 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서울에 그리고 출산율은 더 낮잖아요. 네. 전국 평균보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표심이 보수화된 측면들이 있고 젊은이들이 다 이제 수도권으로 떠나고 경기도로 떠나고 이런 측면들이 그러니까 이게 다 부동산이라는 게 이렇게 또 말씀하신 이제 노동시장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생산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정치적인 측면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리고 뭐 아까 뭐 변호사의 또 고민을 말씀하셨지만 그 변호사분도 왜 분양을 받겠어요? 돈 재산을 한번 크게 불려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십니까 그분은? 그냥 계속 옮겨 다니니까 이제 좀 정착을 하고 싶다. 임대 문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이게. 지금 띄운 건 뭐죠? 제일 위에 아니요 저기 취직 때문에 저기 올린 걸 집으로 돈을 벌 수도 있죠. 네, 그걸 너무 제약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그 뭐지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빌라 건물을 하나 이제 세워서 거기에 임대 수익으로 내가 이제
노후를 살랜다. 뭐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뭐 한 6채, 8채짜리 6채 지어서 그게 그 뭐- 중에 자기 혼자 살고 나머지 뭐 세 받아서 살랜다. 뭐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다 뭐 범죄시화하고 제약시하고 이러겠습니까? 말하자면 뭐 건물 뭐 있는 돈으로 5층짜리를 하나 올려서 5층에 본인이 살고 뭐 세 주고 뭐 이런 집들 많이 계시잖아요. 뭐 제 주변에 많진 않지만 어쨌든 존재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과열돼 가지고 투자가 기업이나 기업에 뭐 아니면 뭐가 됐든 뭐 공공 투자나 뭐 이래서 좀 필요한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걸로 돈이 몰리고 금융도 그런 금융이 통해서 이제 뭔가 변화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텐데 이제 다 그냥 부동산 밀어내기 대출 막 하다가 또 잘 안 되면 PF 하나 떠지면 저축은행 무너지고 또 뭐 그러면 뭐 또 뭐 나라 돈으로 또 무슨 뭐 5천만 원까지인가요? 그 이제 예금 보장 있잖아요. 그것도 뭐 보장해 줘야 되고 뭐 등등등 계속 이제 그 무한 악순환을 좀 벗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뭐 건물을 이제 뭐 사서 뭐 임대를 준다 그런 거를 뭐 아까 뭐 죄악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걸 죄악시하는 게 아니죠. 네. 그거 죄악시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을 하려면 일종의 그런 사업을 이제 네. 하는 그러한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네. 임대 사업을 이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사업으로서 네. 나의 직업으로서 그쵸. 나는 이 자산을 가지고 네. 이 건물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임대를 통해서 내가 소득을 얻을 것이고 이 소득을 얻은 거에 대해서 떳떳하게 세금을 내고 이제 요 세금을 얻는 그러니까 이 사업이니까 임대를 준 거에 대해서 또 내가 책임지고 그 임대를 준 거에 대해서 정해진 룰대로 관리도 하고 예, 정해진 룰대로 관리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임대인하고 합리적인 룰에 의거해 가지고 임대인이 충분히 보호가 되는 제도 속에서 그거를 뭐 이 사업적으로 하고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 구조를 만들고 누구나 그러한 안정적인 임대의 조건 속에서 살도록 하는 게 지금의 이제 이 지금의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이 구조 속에서는 어렵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소유 문제거든요. 이 집 내 집인데 너는 왜 그러냐 이거잖아요 지금. 네. 이거 이 세입자로 살면, 그쵸. 예? 저도 세입자지만 이 집은 남의 집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잖아요 계속. 그리고 이제 그 집주인의 어떤 부당한 요구나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죠. 이사를 할 때마다 벌어지는 네. 그러한 일들이 더러워서 내가 집을 산다 뭐 이런 그쵸. 이렇게 가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의 문제가 결국은 이제 그 임대 사업을 하는 분들이 죄인이다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첫째로 이 집을 가지고 투기를 한다라고들 흔히 표현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생산적인 방식으로 이 가야 될 어떤 유동성이나 이런 게 부동산 부문으로 자산시장으로 이제 몰려서 이게 거품이 형성하고 거품을 형성한 것들이 전체 경제에 어려움을 미치는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랑 네. 그러니까 만약 죄악시한다면 뭐 악성 임대인이나 이런 분들이 돼가지고 예를 들면은 갭 투자해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 채를 가진 사람들이 그게 뭐 어떤 뭐 책임 있는 임대인이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부분들은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라 뭐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이지 이게 뭐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대한민국 최대 임대 기업은 부영 아닙니까? 사랑으로. 네. 아,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는 기업이라고 엄청 그 띄워주고 그랬었는데 네, 윤석열 때 대한 노인회 회장도 하시고 구속도 되시고 뭐 초등학교 동기한테 뭐 억식 줬나? 뭐 그거 있지 뭐 않았어요? 그런 것도 하고, 그런 것도 하고, 예. 네. 그게 뭐 어느 지역에 가든 근데 여수를 예전에 제가 갔을 때 거기는 좀 메인 지역인 것 같은 곳에 그 부영의 임대 아파트들이 많이 있던데 어쨌든 뭐 외곽에 가서 근데 그 사랑으로 저거 좀 바꾸면 안 되나? 그 뭐라고 하죠? 원앙인가요? 그거는 뭐 하여튼 그 로고 워낙 오래된 거니까. 아니 그분이 저기가 뭐 베트남인가에 엄청난 걸 또 지었는데 거기에도 그 사랑으로 그 모양 하여튼 좀 약간 신미하니 늘 이렇게 참.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임대사업자를 그런 식으로 기업화해서 키우자는 얘기의 또 어떤 배경에는 만약에 엉망으로 한다. 그러면 제재를 하잖아요. 네. 제재를 하도록 하자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제가 뭐 부영이라는 기업에서 뭐 어떻게 임대 사업을 하는지까지는 잘 모르지만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기업화돼 있고 이렇게 좀 그런 법인에서 하는데 악성 임대인 노릇을 한다. 아니면 뭐 집을 아주 개판으로 해놓고서는 거기 좀 지을 때 문제가 많죠. 거기가. 네. 네. 개판으로 해놓고서 임대 사업을 한다. 네. 제재를 하는 거죠. 네. 이게 만약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근데 지금은 1대1의 어떤 집주인과 세입자 구조에는 그게 아예 불가능한 거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부영이라는 기업, 제가 부영을 얘기해서 뭐 부영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방송은 부영의 광고를 포기했습니다. 얘기해도 됩니다. 부엉이라고 하면은 네. 부엉이 기업이 이제 엉망으로 한다. 부엉이들이 엉망으로 한다. 그러면 사실 부엉이를 조지면 부엉이를 조지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제도적으로 네. 부엉이를 조지는 거지. 네. 예. 이런 식으로 이런 아이디어. 그러니까 네. 임대사업자를 기업화하고 임대사업자를 이제 대형화하자라는 아이디어는 이런 전제를 깔고 있다라는 게 있다 사실은.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거기서 그 대형화된 기업의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지분을 예를 들면 거기에 국민연금이 뭐 그런 대주주로 것도, 들어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뭐 베를린이었나 비엔나나 이런 데 사회주택 많은 곳이었는데 그런 데도 사실 또 기업화된 임대주택이 너무 많이 들어서 또 이제 전체적인 이렇게 가격 올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화 대형화가 답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나 이제 오해를 하실까 봐. 그런 구상에는 이런 게 있는 거다. 구상이 있다면 그런 게 있고 이제 그거를 또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 그 공공주택 요즘 사회주택 사업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좀 하는 게 좀 필요할 텐데 그런 그림들이나 실험 그 공익 변호사 하시던 분 중에 이제 양동수 변호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그런 구상으로 이제 그때 뭐 국토부를 꼬드겼나 하여튼 뭐 해가지고 위스테이라고 무슨 사회주택 같은 걸 한 두 군데 아파트를 만들었어요. 저기 뭐 지축이랑 뭐 하여튼 어디더라? 하여튼 남양주 쪽이랑 삼성 쪽이랑 이렇게 만들었는데 활동가가 많이 들어가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사회주택 이런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것들. 예. 그래서 그 김수정 전 위원장님도 그 사회주택 사업 하고 계시지 않나요? 관악구에서. 네. 어쨌든. 아니 나는 이런 비슷한 얘기를 그 잘 아시는 홍모 선생님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친구 그런 데 살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주택. 그 갑자기 또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나의 중국 친구에게. 네. 맞나? 맞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끔 볼 텐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나의 중국 친구에게. 맞나? 나의 작은 중국 친구에게인가? 작은은 아닌 것 같고. 사라진 아니에요? 사라진? 사라진. 나의 사라진 중국 친구에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위스테이 좋던데 맞아요. 거기 사회주택 이름이 위스테이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실험들이나 그런 공간들이 이제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곳들을 많이 조성하는 게 필요한 거죠. 잘 하고 잘 되면 괜찮은 모델일 수도 있어요. 잘 하고 잘 되면.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는 그 기업들이 그걸 주도하는 예를 들어 시행사가 있으면 목표 수익률이 낮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롱텀이죠. 롱텀으로 자본 회수를 빨리 해서 다음 사업을 뭐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게 아닌데 뭐 대형 건설사는 수익률 30%가 돼야 실질적으로는 수익률 30% 돼야 된다고 보고 들어간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간 기업한테 맡길 수 없는 한계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특히 한국형의 이런 최대 효율, 그다음에 빈익빈 부익부, 약육강식, 경쟁이면 장땡 이런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데 이제 그런 체제를 구성했을 때 당연히 이제 대형 건설사들 아니면은 예를 들면 이게 체제가 안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최선은 여러 이제 그런 대형 이제 그 기업화되어 있는 임대사업자들이 있는데 한두 개 정도는 공공이 있는 거죠. 공공 그 사업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에서 이제 그 일종의 마지막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죠. 거기가. 그런 모델이 또 있어야 되지 않나. 사실 근데 LH는 땅 조성해서 다 판 다음에 분양하고 그래 뭐 상가 지어라 너희 수익률 있으면 그 상가 사는 사람들만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기금 다양한 기금들이 있는데 그냥 그거를 갖다가 LH가 맡겨.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러고도 공사를 개판으로 하지만 어쨌든 뭐 예를 들면 현대나 삼성한테 맡겨. 여기 너희 이렇게 하고 지어라 짓고 그래 우리가 그냥 매입하니까 너희 시공해. 그 다음에 우린 이걸 임대로 돌릴 거야라고 해서 그리고는 이제 그런 거 없는 거지 뭐. 입주자 대표자 회의의 이권 이런 거 없는 거지. 이 부분과 관련된 수익은 이제 이 관리 업체가 다 이제 원키로 먹고 이렇게 해서 하면 뭐 국채처럼 수익률 뭐 6, 7% 정도까지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 근데 이제 문제는 자본이 필요하고 이제 그 투하 자본이 회수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뭐 그 넓은 땅이 있냐 뭐 여러 가지 쟁점이 있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언제 한번 최경호 선생을 모시고 한번 그 진보적 주택 정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네요. 모르시나? 최김경호? 모르십니까? 아니 제가 뭐 성함은 아는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모시고 얘기를 우리끼리만 할 게 아니라 한번 그런 토크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